예, 박용철의 후기 비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이 전기 비평과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하우스만의 논문 시의 명칭과 성질을 번역한 이후에 자신의 전기 비평의 관점을 재확인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점을 확보하게 되는데, 새로운 관점은 주로 창작 과정의 실론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는 것은 주로 수용 과정에, 즉 비평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이었는데요. 물론 그 관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전기 비평에는 시를 작품 자체로 보는 존재의 실론이라는 관점과 그것을 수용하는 비평가의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는가, 그런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조화되기 어려운 약간 모순된 관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동요하는 면이 있었다. 후기 비평은 이제 창작 과정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반기교주의와 변설 이상의 시. 이것은 박용철이 의례시단 총평 35년 12월입니다. 바로 이 해가 기교주의 논쟁이 벌어지는 해이고, 이 의례시단 총평을 통해서 기교주의 논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미 김기림이 기교주의 비판이라는 평론을 발표했고, 같은 지금 12월인데 임하가 조금 일찍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임하의 글까지를 포함해서 의례시단 총평에서 박용철이 김기림뿐만 아니라 임하와 대결하면서 이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새로 우려는 노력, 변설 이상의 시, 태어나는 영혼, 기상도와 시온, 오호, 활약한 시인들, 5항목으로 1935년 1년에 한국 시단을 총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제목들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변설 이상의 시. 이 변설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 위주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 이게 변설이거든요. 변론할 변자잖아요. 설, 그죠? 변설. 그러니까 시는 내용 위주의 언술 그 이상이다라는 뜻을 가진 중간 제목입니다. 이것은 주로 누구와 대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임화의 이론에 대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상도와 시원, 오호라고 하는 이 기상도가 김기림의 시 제목이죠. 그러니까 김기림의 작품 기상도까지 지금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 항목에서는 김기림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5항목으로 중간 제목을 가지고 이 글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기림과 임하를 비판하고 정지용과 시원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중요한 이유는 기교주의 논쟁에 개입하는 바로 그 평론이 되고요. 김영랑, 정지용 자신이 이제 창간한 시문학이라는 잡지에 주로 활약했던 시인들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시문학파다, 1930년대 시문학파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 그 특성은 역시 순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작품들을 얘기하죠. 임화 중심의 현실과 내용을 중시하는 프로시,
긴기림 중심의 지성과 형식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시를 비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보면 임화 비판이 먼저 있는데 이제 우리 논문의 순서에 의해서 긴기림을 먼저 살펴보고 임화 비판을 살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긴기림 비판은 새로 오려는 노력도 사실은 관련됩니다. 새로 오려는 것이 주로 형식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 시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를 창작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더니즘 시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기상도 비판은 주로 긴기림 비판의 성격을 지닌다. 그 내용 전체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기교주의입니다. 기교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도. 이 표현은 긴기림이 제일 먼저 쓴 것이죠. 자기 반성의 의미로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교주의 논쟁에 이라는 명칭이 이제 붙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이 바로 긴기림을 포함한 모더니즘 시를 비판하는 대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참신한 의상을 매일 고안해 입으려고 하고 신기한 분장에 애를 태운다. 이 의상과 분장까지도 그대로 용인하자. 그것까지는 인정해주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 의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새로운 옷을 입는다. 패셔니스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긴기림을 포함해서 모더니즘 시인들이 새로운 감각과 형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구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기초적 수완을 완전히 마스터한 의상사, 옷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뭐 옷을 잘 입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죠. 심혈을 경주해서 유행의 성구를 이룰 의상을 새로 고안한 것이냐?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행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의상사, 유행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긴기림 씨가 그의 제 시론에서 생리에서 출발한 시를 공격하고, 이게 바로 자기 이론이니까 박용철의 자기 이론 혹은 시문학파의 그런 순수시의 경향을 비판하는 것이죠. 긴기림이 그랬다는 겁니다. 생리에서 출발한 시를 공격하고 지성의 고안을 말할 때 이 위험은 내장되어 있었고, 그가 오전의 시론, 이 오전의 시론이 긴기림의 시론 중에 중요한 평론의 제목이죠. 왜 오전이라 그랬을까? 이 낭만주의 혹은 감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감상주의, 즉 센티멘탈리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뭡니까? 감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오전, 낮의 시학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전의 시론. 우리 한국 시는 이제 건강한 어떤 정서, 감각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시론에. 이 첫 출발에서 실로 벌써 말해질 수 있는 모든 사상과 논의와 의견은 이 거진 선인들에 의하여 말해졌다. 우리가 남아있는 가능한 최대의 일은 선인이 말한 내용을 다만 다른 방법으로 설론하는 것이다. 자,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 창작에 있어서 역시 모더니즘 이론의 기본 설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출발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긴기림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인과 같은 시를 쓸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고안을 해야 한다는 한다는 데서 출발하면 거기는 의상사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유행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사람에 불과하다. 즉 깊은 내용이 없다. 뭐 이런 것이요. 겉멋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전생리, 이제 전생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생리라는 것이 박용철 비평에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앞에 전자를 붙였어요. 전생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마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김기림이 주장하는 이미지 위주의 그런 감각도 아니고 깊은 내용, 그죠? 깊은 감정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슴에서 나온다. 혹은 뭐 전생리라 그랬으니까 몸의 어떤 생리적 요소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 이미 선임과 같지 않기에 새로이 시를 쓰고 따로이 할 말이 있기에 새로운 시를 쓴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미 김기림은 이전에 모든 내용은 이전에 다 얘기했다. 이제는 형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내용을 말할 그것이 있다. 그래서 가로하고 전생리라는 말을 좀 보충 설명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전생리라는 말은 육체, 지성, 감정, 감각, 기타 총합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가 감정, 감각, 지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더 구체적인 논리적 뒷받침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읽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만 보겠습니다. 김기림 비판은 지성 혹은 기교라는 키워드에 생리라는 키워드를 대립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박용철은 사실은 생리는 초기 비평에서 이미 나왔지만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지만 하우스만 실론을 수용하면서 더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재확인하고 이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살과 피, 흉화. 이미 앞에서 이게 뭐예요? 살과 피 이것은 시문학 창간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박용철이 표현했던 거고, 흉화 가슴입니다. 덩어리, 분비물 같은 비유들을 모두 그동안 사용했는데 이걸 다 수렴해서 개념화한 것이 생리입니다. 그리고 전생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육체, 지성, 감정, 감각 등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 부여는 생리의 속성상 논리적 검증이 불가능한 점에서 어느 정도 주관적 언급에 해당된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더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긴 하죠. 하지만 생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괄성 속에서 김기림 실론의 지성이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박용철이 생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물론 지성도 포함되지만 이나 시적 기법보다 생리적 필연이 시의 본질이다. 필연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낭만주의적 문학관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지성 비판은 실제 비평에 해당되는, 실제 비평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작품을 놓고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이게 실제 비평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평의 반대말은 이론 비평입니다. 이론적으로 비평하는 거. 그런데 이제 작품을 놓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이게 실제 비평입니다. 기상도에 대해서 실제 비평을 합니다. 자, 지금 다 의례시단 총평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이 시의 인상은 한 개의 모티프에 완전히 통일된 악곡이기보다, 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기보다는 기상도라는 작품이 필름의 다수의 단편을 몽타주한 것과 같은 것이다. 몽타주한 것 같은 것이다. 영화로 따지면 몽타주처럼 부분을 붙여넣었다는 거죠. 단편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시의 특성이. 우리가 시를 쓸 때 절실히 느끼는 것은 조선 말의 완전 종지형은 가버리고 그저
잡는 맛이 없어서 둥근 맛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조선말, 즉 국어의 완전 종지형은 둥근 맛을 내기 어렵다. 우리말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에 종지형을 사용하면요. 더구나 이 에서와 같이 동격성 나열이 전편의 대부분을 점령할 한때는 시의 각부는 제대로 뿔뿔이 달아나 버리고 동실하게 받쳐 들리지가 않는다. 이 언어 표현, 언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좀 생경하다는 거죠. 우리말의 그 감칠맛을 잘 살리지 못했다. 김기림의 기상도는 상당히 외래 풍물도 많이 등장하고 일기예보의 형식을 따라서 현대 문명의 축소판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어트의 황무지라고 하는 작품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비교 문학적 관점에서 두 작품을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죠. 엘리어트의 황무지도 장시고 굉장히 긴 장시였는데 엘리어트가 자신의 서성에 해당되는 에즈라 파운드한테 이 작품을 보여줬는데 에즈라 파운드가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다 이렇게 빼버렸다는 거죠. 그걸 아마 엘리어트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긴 장시였는데 상당히 짧아졌다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즈라 파운드 같은 사람이 서구 모더니즘, 특히 이미지즘의 원조에 해당되고 엘리어트가 그걸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죠. 이미지즘에. 그런데 형식적인 특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엘리어트의 학무지 속에는 현대 문명을 구원하려는 그런 주제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형식적 기법이 이 현대 모더니즘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모범을 이룬다 그럴까?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기림은 그 작품의 전체적인 특성을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상도라는 이 일기예보 형식으로 현대 문명의 공습,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이후의 모습, 뭐 이런 전체적인 시상을 가지고 시상 전개를 가지고 역시 장시를 썼어요. 상당히 문제작이기 때문에 이제 당대에도 많이 평론가들이 언급했는데 지금 박용철이 이 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비유하면 한 개의 급속도로 회전하는 축의 주위에 시의 각부가 구심적으로 구를 이루지 못하고 제각각 직선의 방향을 가진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통일성을 갖지 못했다. 언어도 조선말, 한국어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경복할 만한 노력과 계획에 불구하고 시인의 정신의 연소가 이 거대한 소재를 화합시키는 고열에 달하지 못하고 그것을 겨우 접합시키는 데 그쳤던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박영철 입장에서 이 작품이 부족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박영철의 이러한 지적들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적절한 면도 있고 예리한 면도 있습니다. 역시 이 김기림, 박용철 이마가 당대 최고 수준의 한국의 비평가로서 서로 경쟁하는 이 장면이 상당히 우리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이 논쟁의 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형식을 만들어낸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정신. 시정신이 이런 형식적 미흡함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시정신에 있어서 뭐가 없어요? 이걸 화합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적인데, 그래서 겨우 파편적인 부분들의 접합에 그냥 붙여놨다는 겁니다. 몽타주 해놨다. 자, 이런 요소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고
시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있어서 현대 예술에 있어서 쟁점이 될 만한 얘기들인데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모더니즘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이 몽타주라는 것이 영화에서부터 비롯돼서 뭐 다양한 예술의 현대 예술의 하나의 기법으로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몽타주가 부족한 어떤 기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서는 박용철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충격 효과라는 요소를 갖고 있죠. 영화에서 이 몽타주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제 다른 예술에서도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같은 아방가르드 예술에서는 특히 이 몽타주 기법을 많이 활용하죠. 러시아 영화에서 이제 이런 이제 기법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나 소설, 특히 시에서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김기림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비판하는 것은 이제 박용철의 입장이고, 또 이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비판할 수 있겠죠. 이걸 옹호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들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비평가 3명, 중간고사 이전에는 시인 3명을 공부했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비평가 3명을 공부했는데, 이 3명의 비평가들이 가지는 문학관과 사상과 그리고 기법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학습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자기 문학관과 견주어서 자기 입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김기림도 평가해보고 이마도 평가해보고 박용철도 평가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지금 당장 자기 문학관이 정립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 학기에 이 3명의 비평가들이 을 공부함으로 해서 한국 현대 비평사 전체의 큰 계보를 우리가 설정해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지금 그 다음에 조금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필자의 가장 불만인 점은 이 시가 명랑한 아침 폭풍 경보에서, 기상도니까 일기예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풍 경보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데는 시작해서 다시 명랑한 아침 폭풍 경보 해제에 끝나는 완전한 좌우 동형적 구성이다. 아마 구성상 보통 우리가 수미일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첫 시작과 끝나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박용철 입장에서는 이게 의도성 자기적이다 이런 거죠. 작품 전체에서. 작품 전체의 특성은 파편적인 몽타주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첫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대칭을 시켜놨기 때문에 좌우 동형적 구성이 오히려 불만이다. 자기는 너무 자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한번 박용철의 문학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미 이런 얘기들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말에 대한 이 관심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시문학 창간호 후기에서 민족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초기 비평에서 이 언급을 잠깐 하고 더 이상 이 한국어의 어감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이 평론에서 어느 정도 실제 비평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민족어의 특성과 관련된 비판은 상대적으로 김영랑, 정지용 등의 시문학파 시를 상찬이라는 것은 이제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의 근거가 되셔야 된다. 특히 이제 김영랑, 정지용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굉장히 갈고 닦아서 아름답게 그죠? 성화시킨 그런 대표적인 시인이고, 박용철이 이제 시문학파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 한국어를 세련시키는 그런 점으로 이 두 사람을 높이 평가하죠. 그런 면에서 김기림의 이 기상도라는 작품은 그런 점에서 미흡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 동형적 구성이 불만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조작성, 인위적 조작성. 이게 모더니즘 시의 중요한 또 특성이기도 하죠. 그것을 직접
김기림이 자신의 비평에서 주장한 것은 시는 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 시와 제작의 시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중요한 비평적 언급을 한 사람도 김기림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전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모더니즘 시를 제작의 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문학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고 앞으로도 논쟁이 될 만한 얘기고 시 창작을 비롯해서 문학 창작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죠. 낭만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발로, 그죠? 몇 번 언급했지만 워즈워스가 시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분출이다. 이때 자연스러운 이게 뭐예요?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죠? 제작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우러나야 된다. 이때 자연 발생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김기림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성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죠? 제작하는 시다. 이제 시를 실제로 시나 이제 예술 작품을 창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창작 체험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적 입장 차이는 상당히 근본적인 어떤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 필연성과 인위적 조작성의 일종의 개념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용철은 김기림의 시론과 시가 지닌 지성 그리고 기술적 측면을 생리적 필연성의 측면에서 비판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측면, 이것은 기교주의 할 때 기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약간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김기림이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면서 기교주의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은 형식주의로 흐른 모더니즘 시의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이제 기술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그것은 다시 나올 겁니다. 이것은 하우스만의 형이상학파 시를 비판하는 관점을 원형했다. 자, 하우스만도 형이상학파 시가 이제 형이상학파 시는 상당히 지적으로 시를 쓰는 경향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영국의 이 시의 역사를 따져보면 형이상학파 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 시가 등장하는데 엘리어트 같은 모더니즘 시인들이 이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다시 형이상학파 시,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형이상학파 시를 재평가합니다. 존 단 같은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뭐에 비유하냐면 이 우리가 수학 기하학할 때 그리는 사용하는 도구 있죠. 컴파스. 이걸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히 뭐라 그럴까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그린다. 이 중심점하고 그죠? 그 컴파스의 이 지렛점하고가 이제 계속 평행선을 그으니까요. 근데 이런 식의 비유는 상당히 낭만주의 시인들이 볼 때는 지적 조작이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파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다시 엘리어트가 그동안 낭만주의에서 비판받아왔던 형이상학파 시를 재평가하고 옹호하면서 자신의 뭐예요? 모더니즘 시를 쓰고 시 이론도 펼치거든요. 자, 그 이제 대립입니다. 어찌 보면 크게 보면요. 하우스만은 엘리어트와는 달리 형이상학파 시를 비판해요. 그게 이제 지적인 조작이라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머리로 시를 쓴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 모든 예술에 있어서 머리로 쓰는 것은 계획적으로 그죠? 구상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낭만주의 시에서 주장하는 자연 발생적인 것은 이건 내가 계획해서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것은 박용철의 글이 아닙니다. 하우스만이 앞에서 우리가 그 박용철이 번역했다는 시의
뭐죠? 명칭과 성질입니다. 시의 명칭과 성질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한자가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것이 다 이게 이제 전집에는 박용철 전집은 한자가 엄청 많이 지금 섞여 있어서 내가 지금 우리 블랙보드에 그 탑재되어 있는 부교재에는 이제 한글 버전도 올려놨죠. 박용철의 경우는 특별히 그걸로 주로 출력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 2차 과제 또 이제 이 부교재를 주로 읽고 2차 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김기림 전집, 박용철 전집, 이마 전집 속에서 비평에 해당되는 거 그걸 읽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부교재를 좀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부교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교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는 제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최소한 출력을 해서 읽어봐야 조금 더 공부가 잘 됩니다. 그걸 읽어보고 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들 이건 위트에 해당됩니다. 위트가 이제 지적 조작의 한 유형이죠. 그죠? 시에서 위트를 사용하는 거. 이 주는 쾌락은 쾌락이 아닙니다. 유락입니다. 유락은 순전히 지성적인 것이요. 지성적인 것으로도 경조세세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17세기 영국의 지식계급이 50년을 이상을 두고 시 가운데서 주로 찾고자 하고 발견하던 유락이다. 바로 17세기에 영국의 지식계급들이 시를 쓰는 방식이 바로 형이상학파 시, 지적인 위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제 낭만주의 시인들이 이제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감정의 자발적 분출 이걸 이제 중심으로 그런 문학관을 가지고 시를 쓴 거죠. 그 시대인에게 이것을 제공하던 문인들의 얼마는 우연히 상당한 시인들이었다. 그래 비록 그들의 시가 대체로 비하음적이요. 비하음적이라는 것은 음악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낭만주의 시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음악성입니다. 우리 박용철의 시를 보면 미안합니다. 박용철의 시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김영랑 시를 보면 이 시문학파 시인들이 음악성을 중시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옥은 수학자들의 외형에 있어서 길이 맞춰 자르고 다발로 묶은 것이지만 그들의 시의 어떤 소부분은 아름다웠고 또 지극히 훌륭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려 한 것은 아니다. 시의 본질은 아닌 직유와 은유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성급무였고 그 비유가 먼 데서 가져온 것일수록 칭찬되었다. 먼 데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지적으로 그죠? 위트를 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아까 사랑을 콤파스에 비유한 거 그런 것이죠. 먼 데서 가져왔다. 비유를. 그저 놀래고 재미 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인 다중을 그 신기로 놀래게 하고 그 교묘로 재미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이것이 하우스만이 형이상학파 시인들을 시의 경향을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나옵니다. 하우스만은 17세기 영국의 형이상학파 시를 위트와 지성과 기교를 그 시의 특성이 형이상학파 시의 특성이 이 세 가지죠. 세 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파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사무엘 존슨이 존단 등의 이 존단이 바로 이제 형이상학파 시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존단의 이 형이상학파 시들을 지적하면서 가장 이질적인 사상도 폭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하우스만도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장 이질적인 사상도 폭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엘리어트에 의해서 긍정적 평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것입니다. 지성과 기교라는 현상을 놓고 긍정하는 엘리어트와 부정하는 사무엘 존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학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박영철이 바로 그 어느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 존슨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죠? 김기림이 엘리어트, T.S. 엘리어트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학은 어떤 보편성도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문학적 상황이 한국의 문학적 상황에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김기림은 엘리어트의 맥락에 있고 박영철은 사무엘 존슨과 하우스만. 자, 그러니까 하우스만은 영국에서 사무엘 존슨의 그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계보 속에, 비평적 계보 속에 간단히 얘기하면 낭만주의를 옹호하고 형이상학화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만은 형이상학화시를 비하음적이고 음악성이 없다는 겁니다. 의도적 조작을 추구한다. 그래서 시의 본질이 아닌 어떤 은유와 직유에 집착한다. 왜? 독자들에게 새로운 걸 자꾸 주려고 한다는. 독자들이 그걸 거기서 뭡니까? 즐거움을 느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우스만의 이 실론을 논문을 번역하면서 그렇죠? 박영철도 이 영국에서의 이 문학적 전통에 대해서 흡수하고 자신도 또 이 하우스만의 관점 그리고 더 먼저는 사무엘 존슨의 관점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재확인하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을. 자, 이제 박영철이 의례시단 총평에서 김기림 비판에 해당되는 새로우려는 노력 그리고 기상도에 대한 비판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마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담천하의 시단 1년도 같은 해, 이 의례시단 총평과 같은 35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박영철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의례시단 총평은 이마 비판만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이마 비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제목이 뭐라고요? 변설 이상의 시입니다. 변설 이상의 시.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겠어요? 이마의 비평이 간단히 얘기하면 변설로서의 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설 이상의 시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죠. 시는 변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마 당신이 주장하듯이 시는 변설로만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박영철의 입장이죠. 자, 이 핵심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마시의 논문 담천하의 시단 1년은 세밀한 토의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수많은 사실인식의 착오와 논리의 혼란이 있다. 그러나 그 논문의 본질은 역시 표제 중심의 사상에 있고 표제, 제목, 표제, 시의 제목 같은 것입니다. 즉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표제 중심의 사상에 있고 시적 기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시를 약간의 설명적 변설로 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자, 형식적 측면에서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지 않고 비평가가 내용만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약간의 설명적 변설로 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중간에 좀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장입니다. 시는 아름다운 변설, 적절한 변설, 이로정연. 이로정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정연한 것입니다. 이로정연, 한 변설. 자, 다 변설이에요. 아름다운 변설, 적절한 변설, 이로정연한 변설, 이러한 약간의 변설에 그칠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시는 단순한 변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는 계속 변설로서의 시를 주장하고 있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시를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특이한 체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관점이 나옵니다. 시란 무엇인가? 단순한 변설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특이한 체험이 절정에 달한 순간의 시인을 꽃이나 혹은 돌멩이로 정착시키는 것과 같은 언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박영철 비평의 핵심이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박영철 후기 비평의 핵심이 표현된 구절인데 첫 번째는 체험입니다. 이때 체험은 정신과 육체가 다 포함된 어떤 체험이죠. 그렇죠? 변설로 시를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체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 단계에서는 체험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체험이 절정에 달한 순간에 시인이 어떻게 해요? 꽃이나 돌멩이로 정착시킨다 그랬어요. 뭘? 체험을. 그러니까 원천은 체험이고 그것을 꽃이나 돌멩이로 정착시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언어로 꽃이나 돌멩이로 정착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체험과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과 언어. 근데 그 언어의 길이 뭡니까? 꽃으로 돌멩이로 정착시킨다 했으니까 이것이 변형입니다. 나중에 변형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자신의 이론을 더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 2절에 213쪽 한번 미리 보세요. 체험과 변형이라는 제목을 달아놨죠. 자, 이 2절은 분석서로 따지면 뭡니까? 내용과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철 후기 비평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체험이고 형식에 해당되는 것이 변형입니다. 개념상. 그래서 체험과 변형이라고 이것이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박영철 후기 비평에서 이 체험과 변형을 중심으로 이 개념화가 즉 비평의 정립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관점이에요? 시를 창작하는 관점입니다. 시인이 시를 창작하는 관점에서 체험과 변형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독자나 비평가가 하는 작업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후기 비평은 창작 과정에 해당되는 비평이고 그 핵심 키워드는 체험과 변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마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제 체험과 변형이 그동안 자신이 물론 얘기해 왔던 것을 개념화하는 거니까요. 이 체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전생리입니다. 그죠? 아직 언어 이전의 단계이겠죠? 전생리로서 체험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그동안 자신이 얘기했던 것들, 박영철이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서 찾아보면 여기 나오죠? 시대의 현실을 체험하는 한 개인이, 그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느낀 것 가슴 가운데 뭉쳐있는 하나의 엉터리,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 그죠? 식자공이, 그죠? 잘못 활자를 찾은 것 같아요. 엉어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엉어리. 그러니까 엉어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다. 그죠? 가슴이라는 표현을 썼고, 피를 가지고, 피와 살을 앞에서도 얘기했죠? 박영철이. 그 다음에 엉어리. 가슴 속에 파지하고 있었던 엉어리를. 자, 그 다음에 이건 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엉어리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언어에 해당되는 거, 변형에 해당되는 거, 시적 언어로 반영 표현하는 것이 성공해야 되죠. 엉어리가 강한 사람이 있지만 언어 표현의 즉 변형의 과정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인이 못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갖춰져야 하는데,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박영철의
정기 비평은 두 가지 관점 사이에 있다. 어디와 어디요? 존재로서의 시와 수용 과정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핵심이고요. 박영철의 후기 비평은 뭐가 핵심이에요? 체험과 변형이 핵심인데 이것은 어디에 속해요? 창작 과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설 이상의 시를 이제 주장하게 되고요. 체험과 변형의 차원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뢰시단 총평에서 자신의 비평, 문학관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표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어뢰시단 총평에서 출발한 박영철의 후기 비평이 어디에서 정점에 일어나면 시적 변형에 대하여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이 평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변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시적 변형에 대하여의 주된 내용이자 자신의 시론의 정점에 해당되는 체험과 변형에 대한 인식을 이미 어뢰시단 총평에서 어느 정도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언어 최고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대목입니다. 이것도 어뢰시단 총평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아름다운 변설, 적절한 변설을 누가 사랑하지 않으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의 하나다. 시가 언어를 매제로 하는 이상 최후까지 그것은 일종의 변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매제로 사용하는 것이 시기 때문에 시가 변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설을 기본으로 하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은 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논리가요. 그러나 그것은 결정되고 응축되어서 그 가운데의 한 단어 한 단어가, 한 언어가 일상 언어와 외관의 상이함은 없으나 시적 구성과 질서 가운데 성화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변설이긴 변설인데 그건 일상 언어의 변설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 시적 언어로, 그죠? 바꿔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데 관심은 없으니까요. 그게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느냐, 어떤 당파성을 가졌느냐. 특히 시인이 그 언어를 구사하는 시인이 거기에 초점이 있지. 그 언어가 어떤 성화된 차원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물론 박영철도 후기 비평에서 논쟁이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의 논쟁이 끝나고 나서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천착을 한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 평론을 발표하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요약하면 체험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언어 최고의 기능은 시의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성화시키는 데 있다. 박영철은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이 말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유기체적 문제 설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설정이란 개념으로 긴기림도 살펴봤고 이마도 살펴봤죠. 이 문제 설정의 개념은 문해사조적 관점보다 더 뭐라고 했어요?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죠. 더 거시적인 관점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문제 설정만 가지고 어떤 비평가들을 다 우리가 분석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주 미시적인 관점도 분석서로 사용하고 이 거시적인 것도 해보는 것이죠. 그동안 문해사조적 관점으로 너무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보다 미시적인 관점으로도 해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 설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적 근대성. 이 두 가지 거시적인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고 있는데 긴기림의 경우는 기하학적 문제 설정, 이마의 경우는 변정법적 문제 설정. 그죠? 일종의 이거는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철은 그런 점에서는 유기체적 문제 설정이다. 이런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문제 설정으로 따져보면 이건 유기체적 문제 설정으로 비롯된 어떤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용철 실론이 제시한 유기적 결합의 구조는 생리적 필연성에 근거하고 있어서 영미식 비평가들이 제시한 시의 유기적 구조하고는 변별된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미신 비평, 이건 뉴크리티시즘인데 뉴크리티시즘의 비평가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잘 빚어진 항아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특히 시에서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서 하나의 작품은 그 자체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잘 빚어진 항아리처럼, 그죠? 작품으로서의 구성이, 구조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빚어져야 된다. 이때 유기적 뭐와 뭐가 내용과 형식이 결합된다는,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그죠? 조화와 결합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신비평의 관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하고 지금 박용철이 얘기하는 유기적 결합은 같은 말인데 조금 그 맥락은 다르다는 겁니다. 의미 맥락이요. 신비평가들은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의 유기적 결합을 얘기했는데 박용철은 그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의 뭐예요? 에너지를 더 중시하죠. 그렇게 유기적 결합이 되게끔 만드는 뭘 더 중시하는 거예요? 생리적 필연성을 더 중시합니다. 전생리.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여기서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바로 브룩스인데요. 구조는 분명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사계로서의 형식을 생각하는 그러한 간섭적 의미로서의 형식이 아니다. 구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작품 한 편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 구조. 그것은 보통 우리가 내용과 형식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다. 명백히 어디서나 시작품을 만들어내는 매체, 여기는 매체라는 표현을 썼고 앞에는 매제라는 표현도 나왔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체, 언어의 본질 여하에 따라서 조건 지어진다. 그래서 브룩스는 언어를 매제로 하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으로서의 구조를 말하는데, 자, 이게 신비평가들의 관점입니다. 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패러프레이즈 2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패러프레이즈는 의미를 해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의미를 해석하고 번역하고 의미를 찾아보고 이런 것입니다. 브룩스가 제기한 패러프레이즈 2단론은 시의 구조를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으로 보는 관점인데 더 넓은 의미에서 유기체적 문제 설정에 근거해 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시를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를 단순히 그냥 패러프라이즈 하는 것, 즉 해석해 놓은 거. 이 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라고 요약해서 정리한 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시의 의미는 뭐고 주제는 뭐고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이게 패러프라이즈인데 그렇게 했다고 이 시가 다 이해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가 다 그것으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상 언어로 다 이제 해석해 놓은 거, 의미를 풀어 놓은 거, 그죠? 의미를 풀이한 거, 이것만 갖고 시가 다 설명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형식도 중요하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패러프라이즈 2단론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기적 결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박용철이 가지고 제시하는 유기적 결합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다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엘리어트 얘기도 내가 자꾸 하고 뭡니까? 하우스만을 통해서 사무엘 존슨 얘기도 하고 이제 문학관들이 다른
이론가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영미 신비평도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브룩스나 신비평주의자들은 아이러니, 패러독스, 긴장 등의 기법적 개념으로 시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러니의 관점을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텐션, 그 다음에 패러독스, 역설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 기법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신비평입니다. 외재적 관점이 아니라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설명하는 거죠. 내재적 관점. 하우스만과 박용철 실론을 브룩스의 패러프레이즈 이단설과 동기에 놓고 논의를 전개한 한계전의 견해는 더 정밀한 논의에 이건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내가 좀 비판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맥락이 다른데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박용철의 비평관 혹은 시론이 정점에 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철 후기 비평의 중요성은 바로 시의 창작 과정에 대한 탐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 창작 과정에 대한 인식의 단초는 영랑에게 보낸 편지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 자, 이건 편지입니다. 김영랑이 시문학 동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이제 동인으로 영입했겠죠. 정지용도 그렇고 김영랑도. 그래서 편지도 많이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자신의 문학관을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참고가 되니까요. 시문학 앞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라는 글도, 그리고 시문학 창간 후의 편집 후기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면 이건 다 이제 초기의 언급들인데 시 창작 과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요. 그런 것이 이제 단편적으로 발견이 되지만 하우스만 실론을 수용하면서 후기 비평에 가서 더 본격적으로 창작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교주의 논쟁 과정에서 이마 그리고 김기림과 대결하면서 좀 더 정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마나 김기림은 창작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박용철은 창작 과정의 본질을, 시의 본질을 하우스만의 영향을 받아서 보여주게 된다. 의례시단 총평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현실의 본질이나 각각의 전의를 민속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자, 민속 정확, 요즘 우리는 신속 정확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같은 말이겠죠. 자, 현실의 본질이나 각각의 전의를 민속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인간 일반에게 요구되는 이상이요. 자,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된다는 겁니다.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시인은 이것을 인지할 뿐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체험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직 체험의 단계까지는 안 간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인데 체험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생리라고 했을 때 생리 안에는 정신도 영혼도 다 들어있는 거죠.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리라는 표현 속에는 영혼이나 정신도 그 몸과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까지 포함된 육체를 지금 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사고자 일반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이요. 자, 체험도 시인이 아니라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 체험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최후로 시인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깊이를 가진 자신을 한 송이 꽃으로 한 마리 새로 또는 한 마리 도경으로, 도경은 뭐예요? 독버섯입니다. 독버섯. 도경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변형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미 어뢰시단 총평에서 체험이라는 단어와 변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그게 나중에 시적 변형에 대하여 가서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 더 뭡니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체험 다음에 변형. 변형은 어떤 과정이에요?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뭐로? 새로, 꽃으로, 그죠? 도경으로 변형하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시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체험도 중요합니다. 언어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죠.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박영철이 생각하는 그런 생리적 필연성을 가진 시가 못 되는 것이죠. 이마가 담천하의 시단 1년에서 시인의 명예와 자격은 시대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시대적 정신의 솔직한 대변자인 데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마의 이 표현을 대받아치는 거죠. 물론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시대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시대적 정신의 솔직한 대변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시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시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려면 이 시대 인식이 체험이 돼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체험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마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받아치면서 이마의 견해에 덧붙여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시인은 두 번째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체험을 변형시켜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변형입니다. 영혼은 이미 앞에서 전기 비평, 후기 비평 공통된 부분이니까 이제 체험과 변형을 박영철 후기 비평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초기의 여러 언급에서 이것은 꼭 평론이 아니라 편지, 김영랑한테 주는 편지, 시문학 창간에 대하여라는 짧은 글, 그리고 시문학 창간의 후기 뭐 이런 데서 여러 부분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혼에 대한 이 키워드에 대한 그것에 해당되는 게 덩어리 혹은 엉어리, 덩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엉어리라고도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영감, 이것이 이제 가장 요 세 가지 중에서 이것은 가장 원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체험이 중요하죠. 체험한다는 것은 살과 피에 해당되고요. 명치에 해당되고 이건 하우스만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생리적 필연, 신체적 생리적 필연성을 의미하는 게 체험입니다. 계속 이제 자기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의 체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영혼의 체험.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언어 표현 이전 단계입니다. 영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중요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 단계죠. 그 다음에는 언어로 표현해야 시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변형입니다. 그 언어 표현의 과정을 변형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과정이 바로 박영철이 후기 비평에서 그의 과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런데 아직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변형을요. 예를 들면 그죠? 새로, 꽃으로, 또 도경으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가지고는 조금 더 비평가로서의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비유로 표현하는 거니까. 과연 변형이 뭐냐?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언어 표현이 존재 전환이라는 차원을, 왜냐하면 새로
독용으로 변형시킨다 그랬으니까 체험이 새가 되고 마치 요술처럼, 그죠? 마술처럼 무엇을, 체험을 꽃으로, 새로, 독용으로 변형시킨다. 존재가 전환된다. 따라서 박영철 실론에서 변형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섬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지용의 유리창, 역시 실제 비평입니다. 정지용의 유리창을 해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니까. 정지용의 유리창도 유명한 작품이죠. 당대에도 많이 언급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철이 정지용의 유리창에 대해서 실제 비평을 합니다. 어디서? 의례시당 총평이었어요. 유리에 어른거리던 미묘한 감각은 그의 비애의 체현자가 된다. 우리가 한 가지 강렬한 감정에 잠길 때에는 우리의 호흡과 맥박에 변동이 생기고, 자, 우선 감정이 중요하죠. 감정이 사로잡히면 시인의 몸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흡과 맥박에 변동이 생기고 영혼의 미분자의 파동은 이형을 그릴 것이다. 영혼도 이제 파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다 시창작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하우스만도 이런 시창작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정지용이 이 유리창을 쓸 때의 그 창작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용 씨는 이 시에서 호흡을 호흡으로 표현하므로 그의 전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때도 전자를 붙였어요. 그냥 감정이라고만 표현하면 약하니까 전 감정이라고 붙였는데 앞에서 생리를 전 생리라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호흡을 호흡으로 표현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체험을 언어로 표현할 때 다만 내용적 의미로만 표현하면 그건 좋은 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체험을 독자가 그대로 그 체험을 느낄 수 있게끔 시적 형식 자체가 그게 리듬이든 운율이든 음악성이든 아니면 이미지든 모든 것이 다 결합이 된 어떤 상태, 그것이 호흡적으로, 그죠? 주로 이제 음악적인 요소겠죠. 그것이 호흡을 호흡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감정을 실어서 언어로 표현해야 되겠죠. 전 감정을 실어서. 이 얼마나 엉뚱한 변설의 악량이냐. 악량은 더 높이는 거. 불교류의 우리 전설의 영혼이 그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해서 공중에 방황하다가 그때 마침 산출하는 아기가 있으면 그 육체에 가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시인의 비애와 감정은 유리의 형체에 와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정지용의 유리창에 나오는 그 유리라는 그리고 입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 정감정이 우러나와서 거기에 정착한 것이다. 이게 지금 변용을 말하는 대목이다.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변용의 예가 된다는 겁니다. 유리창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유리, 그 다음에 입김 이런 것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정감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변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아직 어떤 존재적 위상이 아닌데 그 존재적 위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새로, 꽃으로, 뭐 독용으로 변형시킨다 할 때 그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지에도 해당되는데, 즉 감정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지용의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정지용의 유리창은 낭만주의 시라기보다는 이미지점 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는 작품입니다. 왜?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 대신에 이미지로 표현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박영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변용이라는 그 개념, 변용이라는 이론의 예로서 김영랑의 낭만주의적인 시, 음악성이 더 강한 시 이런 작품을 예를 들지 않고 정지용의 이 작품을 예를 들었다는 것은 변용이라는 것의 예로서 오히려 이미지를 중심으로 쓴 이미지 점시를 지금 예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영철의 이론은 단순히 낭만주의적 문학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변용이라는 이 개념에 와서 체험을 변용시킨다 할 때는 이건 거의
이미지점을 설명하는 그런 영역까지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를 이루는 영혼인 영혼의 전동은 그러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계속 강조점은 영혼에 있습니다. 혹은 감정에 있습니다. 시를 이루는 원천인 영혼의 전동은 전동이라는 것은 진동이죠. 진동. 그 자체가 결코 말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다. 영혼, 감정 이건 말이 아직 이전의 단계죠. 표현된 시란 반드시 길이를 가진 시간에 연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되려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영혼이나 감정만 갖고는 시가 안 되니까. 감정은 다만 하나의 온전한 상태인 것이다. 이 상태 감정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에 태어나야 그 표현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 어떤 형태로 태어나야 하니까 이게 언어의 변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문학 간의 쟁점이 되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쟁점이 될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만 하나의 온전한 상태, 감정은 다만 하나의 온전한 상태다. 이것이거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언어 이전의 상태, 즉 감정이나 영혼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완성된 것이냐 아니면 언어 표현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거든요. 박영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은 다만 하나의 온전한 상태라 그랬으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까? 이것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를 창작해 본 사람만이 거기에 답변을 내 체험상 이것은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내 감정이 혹은 내용이 시의 주제가 혹은 뭐예요? 체험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약간 희미한 어떤 영감이나 감정이 있었을 뿐인데 완성된 건 아니었는데 언어로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완성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낭만주의가 주장하는 자연 발생적 시와 김기림의 모더니즘 혹은 이미지즘 시인들이 주장하는 제작으로서의 시, 이 두 가지 대립, 그죠? 양극 속에서 어느 쪽이냐는 겁니다. 그죠? 이미 완성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어느 표현을 과정에서 이것이 완성되는 과정을 밟았느냐. 자, 이것은 박영철이 계속 그 문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적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박영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